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오늘 또 이렇게 신들이 나셨어요. 비 와서 그래요. 비 와서. 아, 비 오면 신나는 거예요? 오히려 강아지들이 비 오면 좋아하잖아요. 그건 눈이잖아요. 진짜 매력 있지 않아요? 와, 나 진짜 그 빈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하, 비가 와도 좋아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여러분, 엿은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와. 5월 추천 팟캐스트로 저희가 선정돼가지고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이왕 하신 거 쭉 유지하셔가지고 네, 캐시도 받으시고 쭉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취소하시면 캐시 그거 다시 돌려받겠습니다. 아, 무슨 수로? 아, 몰라요. 저희가 벌써 20화거든요.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각자 이거 꼭 들으셔야 된다. 이거 들으시면 별책 부록의 매력에 푹 빠진다 하는 화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게 내 거 들었다가 별로잖아 하고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거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도 되죠. 전 내 자기 거 거에 얘기하세요. 준비했네. 준비하셨어. 저는 어쨌든 4차 산업 이 시대에 모두들 관심 있어 하는 그 인공지능 준비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팟캐스트도 그때 들었었는데 인공지능이 그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뭐 직업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 이제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최근에 했던 갑질의 역사 에피소드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얘기기도 하고 과거에 갑질하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 들으면서 이렇게 좀 통쾌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꼭 사실 필요한 조언인데 그걸 막 갑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사하지는 않나 하는 약간 반성도 좀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있게 끝까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판도라님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 에피소드는 뮤지컬이 뮤지컬도 좋았어요. 제가 뮤지컬. 준비하면서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곡이 고전 뮤지컬로 남아있구나.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여러분이 평소 들으실 수 없는 뮤지컬 음악들이 이렇게 잔잔히 깔리고 있습니다. 아주 다채롭고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에피소드도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렇게 치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나오겠는데 안 되겠어요. 자, 전부 다예요. 자, 묵사발님 추천 에피소드. 저는 여행이요. 여행의 시작 2화. 지금 이런 사태에 여행 못 가시잖아요. 근데 여행사를 다녔던 제가 이 망해버린 여행사를 다녀 이 사람이 준비한 이 여행에 관련된 한번 다 들어보신 다음에 이 여행을 다음에 꼭 가시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5월 추천 팟캐스트가 되고 저희의 에이스 묵사발님께서 해주셨던 2차 세계대전이 영화로 보는 대박이다. 전쟁사. 대박이 났죠. 네. 제가 완전 대박. 어제까지 통계를 봤어요. 네. 했더니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특히 그 완청률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길어요. 82분인가 그렇거든요. 다 들어주신 분이 5,900명. 뭐랄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준비한 걸 82분짜리를 5,900명이 들어줬다는 거는 너무 맞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대단한. 네. 제가 모든 전쟁을 다 영화로 읽어드릴 수 있어요. 시리즈로 따로 팟캐 만드셔가지고 나가시는 거 아니죠? 네. 저희랑 계속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뭐 약속은 못하지만. 아니야, 평생 노예 계약. 아니 알겠습니다. 완청률이 종신계약. 그렇다는 거지. 진짜 조회수는 엄청나고요. 맞아, 조회수 그걸로 훨씬 몇 배로 시작해서 많아요. 다른 에피소드들도 같이 들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쟁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다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 에피소드들도 한 번씩 딱 정주행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보답하는 이렇게 이벤트도 좀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그렇죠. 네. 계획이 많아요. 네, 저희 계획이 한 많습니다. 10분 정도 초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 뒤풀이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여행도 다 근황하고 있고 네, 여행도 같이 가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뮤지컬 같이 보러 다니고 좋네요. 술 네, 같이 계획이 너무 마시고. 많아가지고.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에피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라는 대주제로 패스트푸드, 커피, 뭐 케톤식을 중심으로 한 식이 방법까지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은 이 음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료,
그리고 또 하나의 음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과의 이 마리아주가 생명인 와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 술이다. 아니 술이다 하고 좋아하시는데 평소에 와인 좀 드세요? 아, 저는 평소에는 절대 안 마시고요. 원샷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음미하면서 그걸 잘 못해요. 그런 거. 음미를 잘 못해요. 와인을 병째 이렇게 가서 먹을 때 사람들이 결국에는 와인을 뺏어갔어요. 와인 아깝다. 네. 와인잔에 보면 이렇게 한 10분의 1만 따르잖아요. 그죠? 못마땅하셔 지금. 그거는 묵사발림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따라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너무 원샷하니까. 아, 근데 저도 여러분들 안 볼 때 코로 그 냄새도 맡아보고 뭐 할 거는 다 해봤는데 아니요, 그 찰나에 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묵사발림은 와인을 평소에 잘 마시진 않지만 안 먹어본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다 먹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아마존님도 와인 좀 드셔보셨나요? 저는 그 커피 에피소드 할 때 네. 엿장수님이 나는 커피 안 마셔가지고 네. 오늘 그게 제 차례인데 저는 술을 워낙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와인을 막 뭐 한 달에 몇 번씩 먹는다거나 뭐 와인을 쟁여놓는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와인이 누가 마시는데 앞에 있다. 그럼 뭐 그냥 한두 잔 뭐 이렇게 같이 마시는 정도? 네네네. 우리 판도라님은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해요. 와인 또 전문가. 오늘 또 좋아해요. 집에 나. 와인 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챙겨놓진 않았는데 제 스타일은 사실 이제 창고가 있어야 될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느 술보다 와인을 좋아하긴 해요. 잘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먹으니까 한 잔 뭐 많으면 2잔 정도가 그 좋은 기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매일 그렇게 마시기에는 얘는 그 두고 먹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혼자 먹기에는. 맞아요. 한 병을 한 번 딱 깠는데 한 병 다 먹기는 좀 많고. 그렇죠. 예, 캔 맥주 한 잔 딱 가서 먹고 그냥 자면 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죠. 맥주 같은 게 네. 그런 게 좋은데 캔 맥주는 반 캔 먹고 버려도 죄책감이 덜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와인 반 병 먹고 버리면 너무 죄책감 맞아. 들죠. 저도 사실 아마존님처럼 술을 잘 못해요. 한 잔 정도가 한계예요. 뭘 먹어도 한 잔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 안 먹는데 어차피 한 잔밖에 못 먹으니까 소주 한 잔은 쓴 걸 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주는 잘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맥주는 한 잔을 따라 놓고 오래 기다리면 김 빠져서 맛이 없잖아요. 아, 맛없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와인이 딱 적합한 술이더라고요. 제 취향에 맞는 과실향이 많이 나고 해서 와인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와인을 먹게 된 거는 한 7, 8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엔 돈이 없어서 못 먹었고 이제 와인을 이제 딱 20살 때 시작하셨네요. 그런 게 얼마 안 됐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와인을 처음 접하고 이제 빈도가 조금씩 높아져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거든요 와인을. 딱 한 잔밖에 안 먹으니까 어차피 주말에 그냥 한 잔씩 하는데 똑같은 걸 계속 먹지 않아요. 계속 다른 종류를 먹어봐요. 이제 궁금하니까 이 와인은 어떨까 저 와인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데 나가서는 술로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이 넷 중에서는 와인을 그래도 좀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다양하게. 양으로가 아니라 종류로. 와인은 좀 먹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모르는 와인이 또 있는 거예요. 신세계.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뭐냐면 내추럴 와인이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내추럴 와인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와인은 다 내추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보통 생각해서 내추럴 와인이라고 왜 굳이 부르지? 저도 처음에 화학주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우리나라의 와인 소비량은 되게 적거든요. 세계에서는 뭐 0.15% 뭐 이 정도밖에 안 차지한대요. 그렇죠. 뭐 인구 대비도 그렇고 이제 식생활도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와인 소비량이 2013년 자료밖에 제가 못 찾았는데 최근 건 못 찾았는데 15세 이상 인구가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을 봤더니 맥주가 148.7병, 소주 62.5병이야. 근데 와인은 2.2병밖에 안 돼요. 진짜 적게 먹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와인이란 대중적인 주류는 아닌 거죠. 네, 그런데도 와인 바나 그런 곳에 갔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요즘 내추럴 와인 관련 기사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물론 뭐 광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인을 많이 안 마셔본 게 당연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추럴 와인은 더 안 먹어본 게 당연한데 내추럴 와인이 왜 이렇게 붐이지? 내추럴 와인 바가 왜 자꾸 생기지? 그런 바도 있어요. 그냥 와인 바도 망할 판인데 요즘 같은 시국에 근데 내추럴 와인 바가 새로 문을 연 곳들이 막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추럴 와인 왜 이렇게 인기일까?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인기일까 싶어서 이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내추럴 와인 오늘은 폭을 좁혀서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내추럴 와인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 내추럴 와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인기인지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특히 이제 내추럴 와인 한 먹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먹어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볼래요 하는 이런 당연히 분들. 먹어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근데 내추럴 와인이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 와인보다도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볼까 말까를.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내추럴 와인이 나에게 적합할까 아닐까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제가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계좌 잔고 확인하나요? 아니, 내추럴 와인을 살만하다 아니다. 궁금한 게 먹어보는 거 좋아요. 아니 내추럴 와인에 그럼 반대되는 그 예전에 그럼 그거 전에 나왔던 와인은 무슨 와인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내추럴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자연, 싼은 좀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뭔가 가공하지 않은. 그렇죠. 자연에 널려 유기농. 있으니까. 유기농 이런 거 유기농 떠오르죠. 비싸구나.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미지도 좀 자연적이고 사람이 좀 손을 덜 댔을 것 같고 뭐 유기농일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들잖아요. 그럼 어떤 와인이 자연적인 와인이고 아니 와인은 다 자연적인 게 아니면 그 전 와인은 뭐야?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들었어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와인도 처음엔 그냥 자연적이었어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알코올이 나와서 그게 와인이 된 거죠. 막걸리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5, 6천 년대 중동에서 마시던 와인이나 기원전 3천 년 전에 뭐 이집트에서 마시던 와인이나 다 뭐 특별한 뭘 한 건 아니에요. 발효가 되는 것을 환경을 이제 좀 잘 만들어주는 정도만 한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와인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와인을 어느 정도 품질을 좀 이렇게 일관되게 뽑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음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오늘 좀 맛없고 좀 싱겁고 할 수 있지만 팔려면 규격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첨가물을 조금 넣는다거나 혹은 인위적인 가공을 좀 한다거나 결국에 이제 최근에 와인이 산업화됐다는 거죠. 이게 100년도 안 됐어요. 와인의 역사는 수천 년인데 뭐 와인에 이렇게 뭔가를 좀 한 거는 1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규격화돼서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와인들을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불러요. 와인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의 반대의 뜻을 굳이 찾자면 컨벤셔널 와인이에요.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와인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대체로. 근데 꼭 다 대량인 거는 아니에요. 소량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내추럴 와인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하는데 컨벤셔널이란 뜻이 뭐냐면 뭐 관습적인, 전통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내추럴 와인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은 그 지금 흔한 방식보다 더 옛날로 간 거죠. 완전 초창기,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간. 시작으로 들어갔네, 시작. 그래서 내추럴 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 붐이 일기 전에도 사람이 인위적인 뭐 작업을 많이 하지 않은 와인을 계속 생산해왔던 와이너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뭐 몇십 대조 할아버지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만들던 방식대로 와인을 만들어 온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은 내추럴 와인 생산자라고 불러요.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어떤 지금 막 붐이 일고 새롭게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새로 나온 뭔가가 아니라 완전 옛날로 돌아간 회귀한 거예요. 자연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좀 비슷한 정의가 아닐까 싶고 그럼 내추럴 와인은 도대체 뭘 뺐냐 이거야. 내추럴하게 그 인위적인 부분들 뭘 빼서 자연적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컨벤셔널 와인이 초기의 기초적인 와인에서 뭘 첨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와인의 이제 양조 과정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아주 자세한 과정 많지만 다 생략하고 크게 저는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첫 번째가 포도 재배 단계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조, 이제 실제 양조 단계인데 포도 따서 뭐 이렇게 으깨고 뭐 이렇게 발효시키고 막 숙성시키고 뭐 이런 단계. 그걸 2단계라고 할게요. 3단계는 이 숙성된 와인을 개별 병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코르크를 딱 막아.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병 속에서 다음 숙성 과정이 일어나요. 숨 쉬고 있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1, 2, 3단계로 봤을 때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포도 재배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건 이제 대체로 이런 거죠. 옛날에 안 했는데 요즘 추가됐다고 하면 화학 비료, 뭐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죠. 네. 이제 내추럴 와인은 그런 걸 빼려고 하겠죠. 그럼 두 번째 단계 양조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있어요.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이고 와인 라벨에 이 첨가물은 써 있습니다. 본 거 있어요. 아황산염. 이산화황. 이산화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가 써 있는데 왜냐면 그거는 보존제거든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요. 와인이 안에서 박테리아 같은 게 생겨버리면 이게 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먹으면 안 되는 실리카겔 같은 이런 건 아니고 먹어도 되고 와인의 보존력을 그냥 높여주는 거고 과실향이나 신선함을 이렇게 저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맛에 전혀 영향이 없나요? 그것이 맛에 영향이 없다고 말해요. 생산자들은. 그 이산화황 자체가 맛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산화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와인이 그 변질이 덜 되기 때문에 혹은 과실향을 오래 붙잡아주기 때문에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은 맛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논리라면 그럼 넣는 게 원래 향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원래 향을 더 오랫동안 느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준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와인의 원래 향이라는 것이 병입할 때의 향을 원래 향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숙성된 이후의 향을 원래 향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이산화황을 안 넣어서 얘가 약간 좀 늙어가는 것을 원래 향이라고 볼 거냐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산화황을 넣어서 얘가 급격히 늙어가지 않게 노화 방지를 해주는 거죠. 텔로미어다.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당연히 프랑스에서 만든 와인을 한국에서 먹으려면 이거 안 넣고는 곤란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무슨 뭘 넣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을 알고 난 다음에 컨벤셔널 와인을 보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망을 한대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방부제 넣은 와인을 먹은 거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뭐 몇 프로 넣었냐 안 넣었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내추럴 와인도 이산화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추럴 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와인이 이 병입된 이후에 숙성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미량으로 생길 수 있대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엔 내추럴 와인 생산자인데도 멀리 이제 수출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아주 극소량의 미량의 이산화황을 넣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대세 지장 없다 생각하는 정도를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넣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나라별로 이게 기준이 너무 달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산화황이 뜨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네 기준에서는 이건 안 넣은 거나 진배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걸 넣었다고 표현해. 그러면 라벨에 쓸 때 이산화황이 있다고 쓰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수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까서 검사를 했어. 그런데 이산화황이 자연적으로 약간 만약에 생겼어. 그 단계에서 만약에 검사를 했다. 이러면 수입 금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와이너리나 수입사에서 있다고 칠게 그냥. 그래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그 과정은 제가 양조자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와인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서 샀는데 뒤에 이산화황 써 있는데요. 이거 바꿔주세요.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산화황이 가장 많이 넣는 와인 그 라벨에도 써 넣는 첨가제고 두 번째 첨가하는 물질은 뭐냐면 효모예요. 발효를 시켜준 이스트 효모를 넣는데 효모는 그 효모에 따라 각각의 특이한 맛과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케 같은 경우도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사케 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발효주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와인마다 맛이 다른 건 사실은 그 품종별로 갖고 있는 효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래 포도 껍질에 각각의 효모가 다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와인이 산업화되기 전에는 그냥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돼. 네. 근데 이제는 이 포도를 싹 씻어낸단 말이에요. 효모가 없어져. 아이고. 그냥 두면 발효되는 게 아니라 썩어. 그러니까 효모를 싹 씻어내고 다시 주입을 한대요. 이 효모는 그럼 어디서 만드냐?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컨벤셔널 와인을 만드는 와인 생산자들은 효모를 사서 넣는 게 되게 일상화된 거죠. 생산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효모를 구입해서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와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거는 인공으로 만든 술이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효모 자체가 아무리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도 효모의 그 자체로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컨벤셔널 와인이 그럼 공장에서 찍어낸 와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컨벤셔널 와인에는 대부분 뭐 아황산염, 이산화황이랑 효모가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근데 아주 등급이 높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거의 첨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등급이 조금 낮은 와인들은 우리 포도가 별로야. 그러면은 맛이나 당도, 산도, 뭐 알코올 도수 이런 거 조절하기 위해서 설탕도 넣고 산도 넣고 물도 넣고 타닌도 넣고 색소도 넣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런 걸 다 때려 넣은 와인은 아무래도 품질이 낮고 저가로 막와인으로 되는 거죠. 그 등급이 있는 거예요. 한 잔에 2,900원 와인 할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는 와인들이 되기 쉽죠. 근데 또 와인을 그런 거 첨가 안 해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면 더 싸게 팔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너무 많아요. 2차, 그러니까 양조 과정에서 뭔가 인간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뭐 효모나 이산화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첨가하는 첨가물 외에도 큰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통 같은 데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데 이 오크에서 향이 와인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고 몇 년 된 나무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와인의 향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내추럴 와인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건 인간이 손을 댄 거야. 와인 본연의 맛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요. 내추럴 와인은. 내추럴이 뭔가 자연 발생. 갑자기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담궈주신 포도주 생각이 나네요. 그게 내추럴 와인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몰라 할머니는 설탕을 넣었을 수도 있어. 왜? 효모도 필요하지 않아요? 네, 이스트 넣고. 소주도 넣으면 안 되나? 갑자기 소주는 그때 생각이 담금주 나네요. 아닌가요? 그냥 그거? 포도즙을 먹어야 되네 그냥.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 중에는 그래서 나는 이산화황도 안 넣어. 효모도 안 넣고 원래 있는 포도만 갖고 효모를 쓸 거야. 그다음에 오크 숙성도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병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코르크를 닫기 전에 이제 거기다가 이산화황이나 뭐 탄산을 주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흔히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진퉁 샴페인들 외에는 스파클링 와인이 대부분 탄산 주입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탄산이 그만큼 생기는 와인은 되게 극소량이래요. 그래서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그 샴페인 외에는 그런 탄산이 자연 발생된 거는 되게 적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치면 내추럴 와인 기준에서는 야 그것도 사람이 뭘 했잖아. 탄산을 넣었잖아. 그럼 땡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까다롭구나. 사람이 포도도 따면 안 돼? 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떨어져요. 떨어져서 굴러 떨어지는 거. 내추럴 와인 입장이라는 게 그거 참. 그리고 무슨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좀 그치, 구둥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걸 한 창씩 퍼마셔야 되네. 아니 뭐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 아니, 근데 뭐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는 팔지는 못하겠지. 그 내추럴 와인 입장이라는 게 내추럴 와인이 아닌 것들은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게 이게 더 좋은 자기들은 거야. 이게 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취향 타인 거죠. 왜냐하면 와이너리 대부분의 와인 생산자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주관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취향대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하여튼 와인 생산자들 사이에서는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의견이. 자기들도. 근데 왜냐하면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얘기한 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바탕에 좀 깔고 실제로 와인 업계에서 그럼 내추럴 와인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걸 제가 찾았는데 더 옥스포드 컴퍼니언 투 와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칭 OCW라고 하는데 와인계에서 나름대로 좀 잘 나가는 출판사에서 이걸 만든 책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추럴 와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첫 번째, 포도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독립적인 생산자들에 의해 재배된다. 대량 생산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포도는 지속 가능하고 유기농 또는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운영되는 포도원에서 직접 수확한 것이다. 유기농이나 비오디나미를 하려면 농약을 안 치고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소규모의 독립 생산자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와인은 효모를 첨가하지 않고 발효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맥락이 같죠. 그다음에 발효 시에도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왕산염은 거의 또는 전혀 첨가되지 않는다. 이게 전혀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또는 전혀 첨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컨벤셔널 와인이 대량 생산하고 품질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거의 다 뺀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책에서 내추럴 와인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정도 뭉뚱그려 얘기했지 100% 이렇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에 어떤 그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의나 기준이나 이런 게 없어요. 법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기농 같은 거 법적인 규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기준에 안 맞추면 넌 유기농 인증 못 받아. 이런 게 있는데 내추럴 와인은 인증 같은 게 없어 아직. 그런 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걸 내추럴 와인이라고 부를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이 무슨 공식적인 정의나 국제 공인 인증 마크 이런 것도 없고 아직까지 이거는 내추럴 와인이야, 이건 내추럴 와인 아니야. 이거에 좀 논란이 되는 와인들도 많이 있고. 일반인이 구분하기 그래서 힘들겠네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제 기존에 규정이 있는 와인들 어떤 게 막 규격을 막 나눠놓은 와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러면 이제 내추럴 와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제 나름의 이제 기준을 묵묵히 한번 밝혀주세요. 밝혀보겠습니다.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오가닉 와인, 비오디나미 와인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가닉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딱 떠올리잖아요. 유기농 와인은 뭐 농약 안 쓰고 뭐 화학적인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 자연적인 농법에 의해서 땅도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유기농은 그래서 나라별로 대부분 지금 식품 유기농 인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몇 년간 뭐를 안 쓰고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 마크를 찍어주죠.
근데 아무나 나 올해 거의 화학 비료 안 쓰고 이렇게 뭐 했어요 하면서 이거 유기농이에요 하고 말하면 법에 걸려요. 그렇죠. 벌금 내요. 기준이 제가 3년으로 기억하고 네, 있어요.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3년 동안 그 농약을 안 써도 유기농은 아니야. 친환경이고 그거에서 또 얼마가 더 지나야 네,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땅에 그 성분이 잔류하고 있을 수 있죠. 잔류 농약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은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기농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 생산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기농 와인 인증이 정확하게 있어요. 유기농 식품을 인증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부분이 포도 재배 단계만 따지는 거죠. 포도가 유기농이냐 아니냐를 제일 크게 따지죠. 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포도는 유기농으로 재배해도 2차 이제 양조 과정에서 뭘 첨가해도 유기농 와인으로 분류할 수 있기도 하대요. 재료만 유기농이에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유기농 와인이라고 인증을 받았어. 근데 미국 갔더니 유기농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그 보존기간 늘려주는 아황산염이 유기농 와인에도 첨가할 수 있어요.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래도 기존 컨벤셔널 와인보다는 그 최대치는 낮죠. 근데 미국은 미국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와인도 다른 식품하고 똑같이 유기농이라고 붙이려면 그 아황산염 아예 넣으면 안 된대요. 근데 유기농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고 표시하려면 아황산염 넣어도 된대요. 아까 그 친환경 같은 거죠. 그럼 누군가는 유기농 포도로 만든 와인에서 유기농 엄청 크게 써놓고 포도로 만든 작게 써놓고 와인을 크게 써놓는 그럴 거지. 수도 있죠. 인증 마크가 아마 근데 좀 다르게 정해져 있겠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기준이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죠. 유기농 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어떤 이제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으려면 너무 까다로운 거야. 우리가 유기농으로 하고 있기는 해. 근데 그 인증을 받으려면 뭔가 기준을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인증 안 받아. 유기농 와인이라고 안 할래. 이런 데들도 있어요. 실제로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당연히 유기농과 마찬가지의 수치가 나오지만 인증은 안 받은, 귀찮으니까 안 받는 데가 생기는 거죠. 어떤 와인은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건 내추럴인데 근데 유기농 인증은 안 받았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유기농 와인인데 아니면 좀 싸지 않아요? 무조건 써야겠죠. 그런 거 알려주세요. 그런 데를 찾아가야죠. 그런 거만 사 먹어야죠. 아니 근데 들으면서 그만큼 재배도 너무 힘들고 그래 이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 이제 유기농 와인은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비오디나미 와인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비오디나미란 말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영어로 하면 바이오다이나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역동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오디나미는 뭐냐면 이 지구도 살아있는 유기체다. 지구의 그 호흡과 함께 해야 된다. 네. 얘의 어떤 생체 리듬을 우리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체력에 따라서 포도를 재배해요. 쉽게 말하면 약간 하늘과 땅의 기운에 맞춰서 재배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한 독일의 사상가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독일 농가에서 이렇게 우분 비료를 계속 점점 더 쓰는데 밭에 계속 주는데 수확량은 점점 감소하는 거야. 네. 이게 뭐냐면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땅이 산성화되는 바람에 과실이 덜 맺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몇 년 지으면 땅을 놀려줘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알칼리화 다시 시켜주는 뭔가 좀 흙을 갈아엎던가 뭐 새로운 다른 비료를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 시절에 이걸 잘 모르니까 농부들이 비료를 계속 많이 줘. 별로 열매가 안 맺히네. 비료를 더 줘야겠다. 근데 악순환이 된 거죠. 땅이 산성화돼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토양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 재생력 이런 것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법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생명 역동 농업, 그러니까 비오디나미 농법인 거죠. 비오디나미 농법은 천체력에 맞춰서 퇴비를 뿌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땅의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런 비료를 뿌려야 하고 겨울 되면은 뭐 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비오디나미 달력이 있대요. 그래요? 아마존에서 살 수 있대요. 우와. 구입을 한다. 아마존님 빨리 사주세요. 여기 판도라님. 네네. 저 블루베리 잘 키우고 싶어요. 2020년 비오디나미 달력 사면 2020년 몇 월에 뭐 무슨 비료를 줘야 한다. 수확은 몇 월 며칠에 해야 된다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와이너리에서는 9월쯤에 이제 수확하기 전에 포도 당도를 검사를 해요. 측정을 해서 이 정도 달면 이제 언제 수확하자. 다음 주에 따면 되겠다. 아직 좀 기다려야 돼. 이런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막 비가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당도를 재보고 결정을 하는데 비오디나미는 그렇게 해서 맘대로 따면 비오디나미 인증을 취소해버려요. 그거는 당도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날짜에 따야 돼. 그게 그냥 천체력에 따라. 와,
그런 거 엄청 궁금해요. 그리고 사야겠다.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비료 종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도에만 해당된 건지 다 해당된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될까? 베리인데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계절 따라 먹는 음식이 보양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땅과 하늘의 어떤 기운에 따라. 여기도 당연히 화학 비료 안 되죠. 그러니까 유기농법이 기본이 바탕이 되겠죠, 아마도. 그죠? 비오디나믹 농법의 그 요소들 중에는 되게 약간 이거 미신 아니야 싶은 게 많긴 하지만 실제 비오디나믹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땅을 검사를 해보면 땅의 힘이 좋아져가지고 네. 면역력이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대요, 조금씩 더. 그래서 이것을 인증해주는 기관도 있어요. 비오디나믹 농법이 되게 까다롭게 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1928년에 설립된 미국의 디미터라는 협회가 있고 또 하나는 1995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비오디뱅이라고 있어요. 이 두 단체에서 비오디나믹 농법을 인증을 해준대요. 유기농 인증 마크 찍어주듯이 너네는 비오디나믹 인증 이렇게 해주는데 이 둘이 규진이 좀 다르대. 그래가지고 비오디땡. 네. 프랑스 비오디뱅이 디미터보다 좀 더 엄격한가 봐요.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요. 맛이 궁금하네요. 진짜 맛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진짜.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해갖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유기농 와인이랑 비오디나믹 와인은 인증서가 있어요. 그럼 내추럴 와인은 인증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가닉이나 비오디나믹 와인처럼 딱 선 그어서 얘는 내추럴, 얘는 아니고 얘는 O, 얘는 X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은 대략 이런 건데 경계를 탁 짓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산자는 막 심하면 자연적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포도밭에 아예 처음부터 포도랑 막 다른 걸 같이 심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라 이거야. 되게 애매한 게 어디까지가 자연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인위적인 영역이냐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내추럴 와인이 뭐다라고 하기 힘든 거죠. 그렇다면 같이 생각해봐요. 우리 모든 비오디나믹 와인은 오가닉 와인일까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찍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비오디나믹 와인은 자체는 일단 기본 오가닉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맞아요. 오가닉 와인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인증서를 놓고 보면 오가닉 와인이 그 필요한 인증 기준이랑 비오디나믹 와인이 필요한 인증 기준이랑 겹치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게 뭘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얘네는 이걸 더 빨리 중요하게 충족시켜 달라고 하고 저거는 저걸 더 긴급하게 충족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려면 기준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우리 전통적인 방식을 우리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면 비오디나믹을 하려면 좀 까다로워. 안 하고 오가닉만 할래 할 수도 있고 비오디나믹 농법을 쓰고는 있으나 오가닉 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가닉 인증에서 요구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취업 맞췄네요. 그러니까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개념적으로는 예스예요. 비오디나믹을 하려면 무조건 오가닉을 일단 해야 돼. 근데 실제 통용되는 인증 마크로 보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재밌죠 이게. 그러면 모든 내추럴 와인은 유기농 또는 비오디나믹 와인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유기농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개념으로 보면 내추럴이니까 비오디나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무조건 유기농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 인증은 안 받은 생산자들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마크상으로는 마크상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크만 보고 결정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마크 안 받았는데 유기농인 거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먹으면서 얘는 좀 내추럴 와인 같네? 이 유기농 아닐까라는 약간 예상이 되는 와인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마셨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용어를 내추럴 와인 이렇게 몰랐지만 아황산염이 써져 있는 거를 자주 봤거든요. 저는 첨가물을 항상 확인하는 그쵸.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체감하기에 그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애는 꼭 머리가 아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긴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와인은 아황산염 때문에 내 머리가 아파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또 아니라고 말해.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다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많은데 어떻게 마셔보면 이런 것 같아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건강한 와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발효한 그 술 중에서 저 막걸리도 좋아하는데 그냥 그 막걸리가 왜 시중에서 그냥 슈퍼에서 판매하는 거 그거 먹으면 컨벤셔널 막걸리. 컨벤셔널 막걸리는 좀 머리가 아파요. 아파요?
네, 근데 내추럴 막걸리는 괜찮아요. 근데 막걸리도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막걸리도 100% 발효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판매하는 것들은 생막걸리는 직접 양조를 해서 한 막걸리와 우리가 슈퍼에서 사 먹는 것들 중에 한 달씩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막걸리와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먹는 막걸리가 있어. 너무 요즘에 애정하는 푹 빠진 막걸리가 뭐예요? 해창 막걸리예요. 이거보다 맛있는 막걸리는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맛있고, 근데 먹었을 때 그 취하는 느낌이 와인을 먹었을 때랑 비슷해요. 언제 이제 몇 개들이로 박스로 판매를 또 한다 그래가지고 또 꽂혔어. 박스로 살 예정인데, 근데 그게 좀 뭐 만드는 거에 따라서 좀 몸이 반응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와인 얘기하다 막걸리까지 나왔네. 하여튼 뭐 개념으로 카테고리를 굳이 만들자면 와인이라는 큰 대집합 속에 오가닉 와인이 있고 그 오가닉 와인 중에 또 어떤 부분들은 내추럴 와인이 있고 내추럴 와인 더 안에 비오디나미 와인이 있고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그러한데 실제 상품을 놓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점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농 와인, 뭐 비오디나미 와인, 뭐 무첨가, 뭐 이런 내추럴 와인의 제조 방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걱정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몇 년까지 괜찮을까? 뭐 혹은 올해 나온 와인과 내년에 나온 와인의 맛이 확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와인이 가격이 비싼 부분 플러스 이것이 뭔가 좀 복불복이 될 수 있다. 싫어 그건. 아니 맛이 같아야 되잖아. 나 너무 진심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요구들 때문에 컨벤셔널 와인을 만든 거죠 지금까지. 아니 왜냐면 저희가 맛집이라고 해서 가는 집들은요 몇 년 전에 가나 오늘 가나 같은 맛이어서예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를 보고 혹은 그 만드는 이제 셰프를 보고 그 맛을 보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중국집 짜장면 맛 딱 바뀌면 주방장 바뀌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요리를 잘한다는 기준은 제가 엄마랑 제가 제일 차이 있는 건 그거예요. 저도 김치찌개 잘 만드는데 어제 끓인 거랑 오늘 끓인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요리사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이틀 연속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신의 물방울이라는 네네네, 만화에 보면은 아주 유명하죠. 그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어. 몇 년도에 자연재해가 왔거나 뭐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무슨 자연 뭐 폭풍우가 뭐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을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케바케일 수 있는데 폭풍우가 와서 와인이 아주 생산량이 적었던 거지.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치가 막 수직 상승하잖아요. 희귀성이 늘어나니까. 혹은 폭풍우가 맛있나 왔는데 남은 포도나무가 엄청 달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와인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피 얘기할 때도 같은 원두인데도 누가 물을 그 물 속도를 어떻게 내리느냐 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해에 어떤 포도를 어떻게 따서 어떻게 발효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내추럴 와인은 아무래도 이렇게 규격화된 품질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AOC라는 와인 그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 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추럴 와인이. 물론 내추럴 와인 중에도 꾸준히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내줄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 지역적으로 아주 복받은 동네. 여기는 약 안 치고 뭐 이렇게 해도 병해충이 잘 없고 그냥 유지할 수 있다. 그거 그냥 대충 해도 여기는 땅이 복받았어. 그냥 와인이 잘 나와. 그래서 와인 등급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와인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초에 AOC라는 원산지 명칭 인증 제도가 생겼어요. 아펠라시옹 도리진 컨트롤레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와인에 보면은 지역, 품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포도밭 구획의 경계, 포도나무 품종, 재배, 양조 방식, 와인 성분 분석 이런 거에 따라 등급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AOC 등급에 못 들어가는 와인은 또 좀 더 낮은 등급. AOV, DQS 뭐 이런 등급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어 너무 길어서 이건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뱅드 베이, 그다음에 뱅드 따블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등급이 있어요. 뱅드 따블르는 그냥 말 그대로 테이블 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우리가 마트에서 뭐 10,000원 막 5,000원 이렇게 사는 와인처럼 동네에서 그냥 먹고 치우는 와인인 거죠. 물처럼 먹으니까 그렇게 먹는 와인들도 있는 거예요. 와인의 등급만 봐도 소비자 입장에서 얘는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겠다. 혹은 어떤 지역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이런 특성을 가진 맛을 내겠다. 이런 품종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충 이런 맛이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품질도 예상할 수 있어. AOC 등급에 들어있고 뭐 부르고뉴 지역에 뭘로 만들었다 하면 그런 맛이 나겠구나. 그럼 사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판매를 하기 쉽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등급을 만든 거, 등급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와인이 이렇게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받는데 내추럴 와인은 대부분 이 등급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매년 너무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본인들이 안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AOC 안에도 내추럴 와인 생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추럴 와인이라서 안 넣어준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클래식 차트에 가서 대중음악 들고 와서 넣어주세요 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네가 되게 좋은 음악인 건 알겠는데 우리 차트에 넣긴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추럴 와인의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는 게 장점은 등급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어떤 맛일까? 알 수 없어. 복불복이야. 땄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매력이어서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다.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접근할 때 그냥 단순히 오가닉이다, 비오디남이다 라고만 보는 것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걸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복불복으로 좀 안 좋은 게 나와도 나는 지구에게 기부했다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덜 불편할 수 있죠. 이게 오늘은 이랬지만 로또 하듯이 다음에는 또 대박 와인을 만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는 그 맛을 먹고 싶을 때 찾는 건 그냥 컨벤셔널 그쵸. 와인으로 하고 오늘은 어떤 걸까 마치 선물 받는 느낌으로 그냥 한번 그렇게 요즘에 왜 책이나 그런 것도 뭐라 그래요? 랜덤 랜덤 박스 받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시계 말고 랜덤 박스 거잖아요. 한번 먹어보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당한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추럴 와인을 접근할 때 저는 이 방법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맛과 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그게 이제 와인은 종류 구분할 때 뭐 레드냐, 화이트냐, 스파클링이냐, 뭐 어디서 신대륙이냐, 구대륙이냐, 무슨 품종, 샤르도네냐,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냐, 뭘로 어떻게 만들었냐, 막 색깔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진짜 까다로운 분류가 너무 많아요. 와인을 3가지로 분류해 주세요 하면 어느 기준으로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3가지면 색깔이네. 색깔도 요즘 3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구분을 하니까 내추럴 와인도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유기농이다라기보다 사람에 따라서 내추럴 와인의 맛을 좀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이제 10년 이상 그 현직에서 근무하신 소믈리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내추럴 와인을 이렇게 4가지 스타일로 보통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한대요. 시큼한 스타일, 꼬리꼬리한 스타일, 그다음에 혼탁한 스타일, 그다음에 클래식 스타일. 그러니까 기존 컨벤셔널이랑 별로 차이 없는. 근데 이제 이게 꼭 와인이 꼭 시큼하기만 한 건 아니고 시큼하면서 꼬리꼬리할 수도 있고 혼탁한데 또 시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겹칠 수도 있죠. 근데 꼬리꼬리 뭔 맛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안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인은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와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나름 약간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와인은 이런 맛이야라고 했을 때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꼬리꼬리를 마구간 냄새라고 얘기한대요. 꼬랑내 맞네. 근데 치즈도 아주 그 숙성 잘 된 치즈는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치즈들이 있어요. 그런 꼬리인가요? 홍어 이런 거, 삭힌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향을 직접 안 맡아봤으니까 어떤 꼬리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치즈 꼬리랑 이거 와인 꼬리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비슷할 것 그 같아요. 와인과 치즈랑 궁합이 잘 맞는 그거 아니에요? 잘 맞죠. 잘 맞나? 그러니까 꼬리꼬리에서 잘 맞는 거죠. 꼬랑내 나면서. 그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저희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추럴 와인이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되도록이면 인위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와인의 풍미가 이제 3가지 단계별로 생기는데 첫 번째 그 재배 단계는 과실 자체가 갖고 있는 풍미예요. 과실향이 있고 두 번째 풍미는 양조 과정에서 효모나 특히 오크통에 들어갔을 때 그 오크통과 얘가 약간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냄새가 배어 들어온 그 풍미가 되게 강하고 3차 풍미는 병입한 후에 병 속에서 막힌 상태에서 숙성되면서 풍미가 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추럴 와인은 1차 풍미는 확실히 더 많겠죠. 더 신선하고 더 많이 느껴지겠죠. 다른 걸 더 안에 오크통도 안 넣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대신에 2차나 3차 풍미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내추럴 와인의 대략적인 맛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좀 시큼하거나 좀 더 좀 신선한데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같은 지역에서 나온
꼬리꼬리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그 묵직함, 네네 바디감이라고 하는 바디감이라고 그런 거는 좀 적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니까요. 내추럴인데 신기하다. 바디감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내추럴 와인이.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못 저- 맞춰요. 아니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이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그 평균 맞췄다 싶은 와인을 먹고 되게 와인이 어리다, 풋풋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와인은 이제 어리다, 좀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내추럴 와인 중에 와인을 양조하는 방법 중에 와인을 양조하고 나면 나중에 얘네가 그 안에서 미생물이 활동하고 그 미생물의 시체가 부유물이 돼요. 그래서 와인 속에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근데 보통의 우리가 먹는 그 컨벤셔널 와인은 이걸 걸러낸대요. 여과를 한대요. 여과를 이제 뭘로 하느냐에 따라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내추럴 와인 중에 이걸 아예 안 거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막 그러면 이게 또 떠있겠네요. 그 밑에 막 뭐가 가라앉아 있고 막 위에 떠 있고 막 이런 거야. 그것도 먹는 거죠. 씹어서. 그럴 수도 있죠. 막 근데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시체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게 다 시체예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그러네. 이런 침전물들이 들어 있으면 얘네가 갖고 있는 풍미가 있어갖고 그게 꼬리꼬리하거나 마구간 냄새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걸러내도 조금 남으면 어떤 와인은 그 향이 있는 건데 얘는 아예 안 거르니까 그 향이 되게 센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케바케야. 어떤 와인은 괜찮아. 어떤 와인은 꼬리꼬리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왠지 알 것 같아요. 아까 뭐 그 포도를 발로 네. 밟아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꼬리꼬리. 그렇지. 그러니까 꼬리꼬리. 어떤 날은 발을 깨끗하게 씻고 발로 밟은 거고, 어떤 날은 발을 좀 안 씻은 거지. 자, 이틀 안 씻고. 비 온 날이랑 안 온 날이랑 다르잖아요. 꼬리꼬리. 그렇죠, 그렇죠. 우리 와이너리에서 항의 받을 것 같아요. 수입사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내추럴 와인이 이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특성은 있어요. 내추럴 와인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근데 그 특성이 진짜 하드코어하게 내추럴한 게 있는가 하면, 꼬리꼬리하고 풋풋하고 이거 다 갖고 있는 뭔가 하드코어한 내추럴 와인이 있고 그냥 대충 마실만은 한데 다른 컨벤셔널에 비해서 얘는 내추럴 와인 같다 하는 색깔이 갖고 있는 애가 있고 내추럴과 컨벤셔널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얘네는 야 말 안 해주면 내추럴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 자체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 내추럴 와인이 나는 이래서 싫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먹어보면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와인이 좋아했지만 먹었다가 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청수님은 내추럴 와인의 매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권하는 입장이신 거죠. 마음대로 먹으라 이거죠. 먹고 싶은 사람만 먹어라. 먹고 욕하지 말고. 원래 이렇다 내추럴 와인은. 전 맥주 마실게. 어쨌든 기성 와인에 비해서는 과실향, 미네랄 향이 더 풍부하고 이런 점이 새로운 느낌인 거죠. 지금까지 실제로 먹던 와인하고는. 영양도 더 높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술이 영향이 높아 본들 뭐 그거 뭐. 그래도 유기농이냐 아니냐 차이를 저희가 구분하고 궁금해요. 비교를 하면 어떤 뭐 성분이나 많이 먹어봐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먹어보고 싶다. 그걸 뭐. 가격 차이는 많이 나나요? 비싸다 좀 그러니까 나요. 되게 궁금하네요. 좀 나긴 나더라고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내추럴 와인도 엿장수님이 드셔본 가장 내추럴한 싼 가장 저렴한 와인. 내추럴 와인 중에 그다음에 제가 먹어본 제일 싼 거는 일반.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싸다. 그러니까 얘기가 바 됐어. 기준. 이렇게 바 되면 기준. 얼마인 줄 알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내추럴 한 병. 한 병이죠. 한 병. 네, 한 병이죠. 그냥 쉽게 살 수 있어요? 마트에서 와인 코너 아니요, 이런데? 못 사요. 못 살 것 못 같아요. 사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이 그렇게 유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추럴. 그거 어떻게 사 먹어요? 수확량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생산량이 전문점. 적으니까 전국 마트에 다 뿌릴 수가 없어. 전 세계 특히나 우리나라 0.15%의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의 내추럴 와인을 마트에 뿌려주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비싸지겠다. 유럽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와인이랬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거기는 들어요. 너무 일상으로 네. 식사할 때나 이렇게 먹고 그냥 일상으로 먹는 와인들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1, 2유로 사이래요. 그냥 꽤 괜찮은 거 마신다 그러면 2유로 정도면 되고 어디 초대받아서 갈 때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좀 비싼 거 가져가지 않냐. 근데 10유로가 안 넘는데요. 그러니까 3유로 우리나라랑은 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막 할인에 뭐에 해가지고 엄청 저렴하게 사는 게 그래도 10,000원 돈은 되잖아요. 주류 관세가 비싸가지고 들어오면 일단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 친구 집 갔을 때 이제 와인이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꼭지 틀어가지고 마시는 와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근데 거 있어요. 그게 제 기억에 한 5유로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4-5이서 이렇게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밤에 계속. 네, 근데 그런 문화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근데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와인에 있어서 로컬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아권에 거의 와인 생산지가 없고
우리는 멀리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와인 생산하는 프랑스 이런 데는 만약에 우리가 마트에 와인이 뭐 200종인데 와 많다 하면 걔네는 한 1000종 있는 거지. 동네에서 뭐 와인 생산자가 너무 많은 거야. 걔네가 수출 안 하는 와인도 많고요. 1, 2유로짜리 뭐하러 수출하겠어? 근데 1, 2유로짜리가 와서 뭐 3, 4만 원, 5만 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거품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내추럴 와인은 그래서 색다른 맛과 향을 즐겨보고 싶다. 색다른 와인을 즐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많이 환영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딱 그렇네요, 느낌이. 그럼 이제 다른 또 내추럴 와인 접근법을 저는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좀 철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을 선택하는. 대지의 힘을 받아 우주의 그 기운을 넣어서 와인이 이제 대중화되고 와인 좀 먹어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추럴 와인이 이제 좀 인기가 있고, 근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와인을 많이 먹었던 해외에서도 내추럴 와인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건강에 대한 관심? 또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기농에 그렇게 옛날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농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와인도 유기농 와인을 먹어볼까가 좀 더 되지 않았을까 싶고, 상품성은 조금 떨어져도 나는 땅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지구가 좀 더 지속 가능해지는 상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옷 같은 거라던가 혹은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 조금 자기의 철학을 위해서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이런 걸 사겠다. 그런 사람들에겐 내추럴 와인이 아주 구미에 당기는 와인일 수 있죠. 나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와인이 좋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추럴 와인이 컨벤셔널 와인에 비해서 값도 비싸고 복불복인데 굳이 찾아 먹을 정도의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자기 철학에 아주 충실하지 않나 하는 엿장수 피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가 더 강력하게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이런 트렌드를 공략한 내추럴 와인 그 마케팅이 적중했다고 봐요. 이런 트렌드에 딱 맞춰서 내추럴 와인 사실 이렇게 복불복이라서 팔기 힘들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공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린 좀 더 자연 친화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내추럴이라는 말이 조금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내추럴 말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추럴이야, 그럼 너넨 내추럴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조금 대충 알았을 때는 그치. 그럼 기존 와인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야 같은 느낌이잖아.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리얼. 그러니까 뭐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런 맥락인 내가 거죠. 진짜야. 그래서 그들이 대놓고 내추럴 와인이 아닌 것들은 안 좋은 거야, 몸에 안 좋아라고 말하진 않지만 아까 저도 질문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컨벤셔널은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술인데 어차피 다 나쁜데. 어쨌건 소비자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씨앗을 심는 마케팅이 적중했지 않았나. 그리고 내추럴 와인은 어쨌거나 마트에서 흔히 못 사고 좀 그런 내추럴 와인 전문 바나 내추럴 와인을 다루는 곳에 가야 먹을 수 있고 좀 있어 보이고 힙하잖아. 그러면 좀 트렌드 세터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에게 히트를 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좀 비싸니까 이 부분이 전 너무 제일 아쉬운 게 유기농이고 소량 생산이고 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격은 높은데 복불복은 나는 못 사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소시민은 조금 힘듭니다. 딱 한 잔 먹으니까 더 그래. 맥주나 소주 같은 거 그거 여러 병 먹는 분들은 그거 한 병 이상한 거 나왔다 그러면 이거 버리고 새 거 먹으면 되지 할 수 있지만, 와인 비싸고 나는 또 그 심지어 그걸 딱 한 잔 먹어. 근데 이게 맛이 없어. 그럼 너무 실망이야. 그래서 그럼 같은 브랜드라도 맛이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병에 있는 와인은 어떨까? 이런 호기심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같은 와이너리, 같은 품종, 같은 브랜드의 와인인데도 이게 2017년 와인과 2018년 와인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는 거죠. 막 이거 먹었는데 그럼 어느 어떡해. 정도는 뭐 컨벤셔널도 좀 차이는 좀 또 있죠. 있다고도 하지만, 컨벤셔널 와인도 그레이트 빈티지가 있어요. 그렇죠. 몇 년도 와인은 대박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와인 중에 그 해의 와인이 대박인 거지. 완전 쫙 밑에 테이블 와인이었는데 그렇죠. 어느 해에 갑자기 AOC 등급의 막 최상급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요리사는 같은 맛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컨벤셔널 좀 마음이 궁금하긴 해요, 정말. 여기서 좀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내추럴 와인 한 병 가져왔습니다. 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러분 일단 와인을 마시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와인에 대한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일일 것 같고요. 그럼 마셔볼까요? 그냥 지금? 먹으면 재미없고 제가 퀴즈를 좀 낼 거예요. 그냥 먹어요. 퀴즈 맞춰야 와인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엿장수 맘이니까. 퀴즈 네. 못 맞출 것 퀴즈! 같은데. 자, 퀴즈 나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제가 와인 용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답! 꼬리꼬리! 자기 이름 말해야 돼요. 네. 묵사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묵사발! 꼬리꼬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귀 아파요. 네.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1번 부쇼네. 부쇼네가 무슨 뜻일까요? 묵사발! 네. 부셔버린다 진짜. 땡. 부존에? 부쇼네. 지역 이름 같기도 하고. 정답! 아니 묵사발. 네. 지역 이름이에요. 땡. 저 오픈북 할게요. 아, 그럼 빨리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아 진짜? 대박. 자, 그냥 부쇼네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연습 문제로 와. 치고. 연습 부쇼네는 문제. 뭐냐면 그 프랑스어로 부숑이라는 그러니까 부숑이 그러니까. 난 아는 프랑스라 그러길래. 프랑스 말로 병뚜껑이란 뜻인데 거기서 파생된 말로 부쇼네 하면 그 코르크 있잖아요. 아, 네. 코르크에서 그게 미생물에 오염이 돼서 와인이 상한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염이 돼서 와인을 그러니까 원래 가치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부쇼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콜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르크화 되었다. 코르크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는 그거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맛을 모른다? 이게 상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 좀 약간 민망할 수 있죠. 원래는 호스트가 그거를 테이스팅을 하거든요. 그 테이스팅 하고 나서 꼭 그 코르크 코에 킁킁킁 네, 해보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니까 코르크 냄새 저도 그걸 좋아. 맡아봐요. 다 좋아. 달아. 근데 제가 아까부터도 생각했는데 사실 발효와 부패도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컨벤셔널 와인도 부쇼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발효는 똑같이 썩는 건데 인간한테 이로우면 발효, 인간한테 해로우면 부패. 맞아. 그럼 먹어봐야지 알겠네요. 아 먹고 탈나 봐야. 근데 부패는 냄새가 일단 나쁘잖아요. 꼬리꼬리도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연습 문제 넘기고요. 자, 진짜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제가 두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맞추고 싶다. 맞추면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정답이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 정답은 뭐야? 왜냐 엿장수 마음이잖아. 네. 자, 합니다. 보르도, 부르고뉴. 묵사발. 판도라 빨랐어요. 근데 질문이 네. 뭐예요? 뭐야 이게? 이게 와인 용어로 무슨 뜻이냐고. 이거요? 네. 지역이에요. 네, 지역 이름이기도 해요. 프랑스의 네. 보르도 지역, 부르고뉴 지역. 근데 그쵸.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와인 용어가 있어요. 와인 용어. 와인 용어요? 와인 용어를 맞춰야 돼요. 네네. 와인에선 이걸 뭐라고 하는지. 보르도, 부르고뉴. 빨리 말해요. 묵사발. 네. 꼬냑. 와인. 샴페인. 근데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르도 부르고뉴 이렇게 그 앞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와인의 특성 때문에. 묵사발. 묵사발. 묵사비알. 묵사발. 보르도 와인, 부르고뉴 와인. 그러니까 그 말고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다니까. 떨다 안 떨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르도- 좀 더 힌트 주세요. 힌트 보르도 무엇과 부르고뉴 무엇은 생긴 모양이 조금 달라요. 보르도 저, 저요. 묵사발. 묵사발. 판도라가 빨랐어. 잔이요. 맞아요. 글라스. 정답. 난 포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마셔. 보르도 잔과 부르고뉴 잔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차이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해봐요. 일단 그 부르고뉴 와인이 넓어요 더. 부르고뉴 잔이. 저 마음이 제가 먹고 싶은 거 이래요. 지난주 다 들으셨죠? 보르도 글라스는 약간 좁고 길어요. 네. 근데 샴페인만큼 좁진 않아요. 근데 부르고뉴 글라스는 넓죠. 그러니까 네. 튤립 모양으로 생겼어요. 부르고뉴 튤립 글라스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래요? 밑에가 넓고 위로 위로 이렇게 갈수록 모아지죠, 약간 이렇게. 좁아지는 근데 형태. 와인 알못으로서 그렇게 네. 잔의 모양이 다른 게 뭐 많이 담고 아니요. 적게 담고 그거 말고 뭐 향 있어요? 때문에 네. 그 풍미를 어떻게 느끼면서 마셔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네, 이게 보르도 와인과 부르고뉴 와인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잔도 그렇게 좀 다르게 발달한 거고 음. 부르고뉴 잔이 밑이 더 넓기 때문에 향을 좀 더 느끼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르도 잔에다 먹으면 적당한 와인과 부르고뉴 잔에다 먹으면 적당한 와인을 좀 분류할 수가 있대요. 네. 디캔팅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디캔팅? 네.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넣었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침전물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섞는 거. 가라앉히고 산소랑 많이 접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부르고뉴 와인이 더 그 효과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더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다르대요. 케바케인 거야. 그래서 소믈리에가 필요한 거야. 물어봐야 돼. 이 와인 어떻게 먹어야 돼요? 몇 시간 전에 따야 돼요?
그런 것도 다르대요. 있죠. 어떤 와인은 까다롭다. 미리 따서 좀 기다렸다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따자마자 먹어야 되고. 기다렸다 먹으면 더 맛있는 와인이 있다고. 좋은 것 같아요. 판도라님 다 드시고요. 일단 자 한 문제 감사합니다. 맞추셨으니까 이거 판도라님은 제 이제 거예요. 이 한 병 제 겁니다. 아니 원샷, 다른 분이 또 원샷. 맞출 수 아니에요? 있으니까 일단 기회를 획득하셨고요. 또 문제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명에 맞는 용어를 맞추시는 거예요. 이건 검색해도 안 나. 이건 검색해도 안 나. 자, 와인을 먹을 때 와인을 먹고 난 다음에 입을 좀 헹구고 다음 와인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와인 종류가 바뀌거나 혹은 음식을 같이 먹다 보니까 와인 향이 좀 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입을 한 네. 번씩 헹궈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물로 이렇게 헹굴 수도 있는데 물로 헹구면 그 입에 오히려 이렇게 물 코팅이 돼서 와인 맛을 덜 느끼게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물 대신에 빵을 먹어요. 치아바타나 그 크래커 같은 거 있잖아요. 향이 별로 나지 않는 이런 밋밋한 빵이나 크래커를 먹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할래요? 묵사발? 아니요. 한번하면 기회 없어요. 아니 하세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왜 그래요? 힌트 드릴게요. 이거를 물 대신 먹는 빵이잖아요. 네. 몰빵? 영어로 2단어고요. 한국어로 발음하면 5글자예요. 흔한 말이에요. 아주 되게 흔한 말이에요. 자, 앞에 알려드릴게요. 테이블. 테이블? 네, 뒤에 2글자 맞추면 돼요. 어? 물 대신 먹어요. 테이블. 묵사발. 네. 테이블 워터. 정답! 그런 말이 있어? 물 대신 그 빵을 먹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 빵이나 치아바타, 크래커 이런 거를 테이블 워터라고 부른대요. 두 분 드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저희 앞에 물잔이 있는데 기도해서 기도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 내추럴하네요. 자, 그럼 우리 아마존님을 위해서 아마존님만 맞출 수 있게 기회를 오. 드릴게요. 한번더 기대-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빈티지. 문제를 모르겠다. 와인에서 빈티지는 무슨 뜻일까요? 오래된 거. 쓰레기. 쓰레기. 빈티지 쓰레기. 무슨? 비싼 거. 판도라. 아니, 아마존님한테 기회를 아마존님 이렇게 표현해요. 2017년 빈티지, 2010년 빈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생산 연도. 정답. 그거야. 그걸 다 빈티지라고요? 네, 그걸 빈티지예요? 빈티지라고 해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레이트 빈티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와이너리에 그 해의 와인이 최고였다 하면 뭐 그레이트 빈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걸 빈티지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음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두구두구. 안주는요? 와인 그냥 시음이에요. 안주 본격 먹는 거 아니고. 네. 이거 제 건데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맞췄거든요. 그러면은 자, 한 잔씩 먹고 남은 거 판도라님이 집에 가져가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추럴 와인이에요? 네. 얼마예요? 이거는 바에서 마시면 8, 9만 원 정도. 우와, 비싸구나. 비싼 거야. 이거보다 더 싼 것도 있다고 알코올 하는데 13.5도, 750ml. 보통 와인이 13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돼요. 와인도 근데 신기한 게 와인을 다른 알코올 그러니까 주정 강화를 안 해도 막 17도 이렇게 뽑아내는 와이너리들도 있대요. 오. 어마어마하죠. 내추럴이라고 네. 이렇게 막 많이 써 있어요? 써 있는 와인도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내추럴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내추럴 와인인데. 왜냐면 내추럴 와인이라고 했는데 그 말했잖아요. 아, 이산화황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내추럴인데 왜 이산화황이 있어? 아황산염이 왜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가려버리는 거야. 우리 내추럴 와인 아니라고 할래. 그냥 귀찮아. 잔도 다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진짜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와인은 와인잔에 드세요, 여러분. 종이컵에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왜 잘 따르시는 분이 좀 따라주세요. 여러분 제가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따르는 소리를. ASMR. 우와.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각자 이 와인을 살짝 이렇게 돌려서 산소랑 좀 접하게 만드신 다음에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와인 향을 맡을 때 이거보다는 이렇게 맡으시면 더 좋대요. 더 잘 느껴진대요. 꽃향기를 맡듯이. 저 코르크 냄새 맡은 코르크 냄새는 뭐냐면요.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냄새가 나? 네, 담배 냄새가 나요. 어? 뭐냐면 담배를 그 불 붙이지 않은 애 있죠. 담배 건초향 냄새. 같은 거 건초향.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꼬리꼬리한데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네요. 목사발이 혼자 조용히 계속 마시고 있어. 향이 좀 복잡해요. 네. 되게 독특하고 그 꼬리꼬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발효된 풀향 같은 거. 이거 무슨 냄새지? 뭐라도 한마디씩 해보세요. 아마존님은 완전 침묵에 들어가셨어. 아니 저는 처음에 향기를 맡자마자 코가 마비돼가지고 다시 맡아보는데 무슨 꼬리꼬리인데 냄새지? 이거 뭐 어디서 맡아봤을까요? 저는 마곡간을 안 가봐서 판도라님 발에서.
아니 근데 이거는 꼬리꼬리한 축에 전혀 들지도 못해요. 이거는 그냥 좀 풀냄새. 일단 향은 그렇게 꼬리꼬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맛은 제가 먹어본 와인에 비해서 굉장히 센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꼬냑 느낌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되나? 마시고는 더 놀랐어요. 맛있는데? 되게 산도가 높아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포도주. 진짜. 지금 이 와인은 뭐랑 먹는 게 좋아요? 제가 그걸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와인 그 수입사에서 제공하는 와인 정보예요. 이게 뭐냐면 라그라베라 비 나뚜랄, 와인 이름에 나뚜랄이라고 아예 내추럴이라고 써 있고요. 이게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르나차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프랑스랑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스페인 입장에선 동북부, 프랑스 입장에선 동남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국경지대여갖고 땅 따먹기도 옛날에 많이 했던 지역이라서. 카탈루냐는 이 지금 독립 문제 이런 걸로 엄청 지금 시끄러운 곳이죠. 저는 제가 이제 마셔봤더니 바디감 한 4개 정도 되고요. 당도는 하나 정도 되겠네요. 이거 지금 여기 문서에 있는 거 그냥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컨벤셔널 와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먹어봐 이렇게 하고 먹었는데 9대륙 와인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바디감 강하고 뭐 이런 것까진 맞췄는데 내추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이거 읽어보니까 딱 맞는 것 같은 게 생동감 있고 상당히 긴 여운의 와인이라고 써 있는데 네. 그 여운이 긴 거는 저는 확실히 느껴요 지금. 저도. 네, 그죠. 네. 술 몰라, 와인 몰라도 그건 몰라도 여운이 길다. 되게 복합적인 맛도 나고 바디감이 되게 묵직한데도 탄닌감이 세게 안 오고 좀 부드럽게 오는 느낌. 그다음에 이 와이너리에서 설명하기는 라즈베리와 블랙커런트 감초 맛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달콤하면서 뭔가 독특한 풀향이 섞인 느낌이 저는 있죠. 처음에 너무 강렬했거든요. 이렇게 될 만큼 산도가 너무 세다고 느꼈는데 이게 라스베리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베리류를 워낙에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저는 이 일반 컨벤션 와인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향에서도 그렇고 향도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근데 꽃향이 느껴지는데 보통 다른 컨벤션 와인에서는 이제 맡으면 약간 그래도 약간 달콤한 버터 느낌이 있는 크리미한 느낌의 향이 좀 섞인 느낌이 좀 주로 있는데 얘는 훨씬 꽃향이나 시큼한 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쿰쿰한 그런 느낌이 근데 훨씬 강해요. 컨벤셔널 와인도 종류가 워낙 많고 내추럴 와인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사실은 정말 내추럴이라서 다른가라고 보려면 이 지역의 같은 품종의 컨벤셔널 와인과 같은 품종의 내추럴 와인을 비교해보면 제일 쉽긴 하겠죠. 이거 보니까 여기 어울리는 이게 어울리는 있는데 음식이. 붉은 육류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고기랑 먹으면 딱 좋죠. 고기랑 먹으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치즈 이런 거 따서 여기 잔에 따른 것도 지금 뭐 한 3, 4분 됐나요? 저 얘기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맛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계속 달라지죠. 처음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이건 이제 와인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추럴만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와인이 대체로 따고 조금 지났을 때 그리고 병의 온도라던가 먹는 시음 온도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이 나요. 필리핀 여행 갔는데 거기서 그 산미구엘 맥주를 먹었는데 천상의 맛인 거예요. 저 맥주 잘 안 먹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죠. 네. 매일 한 병씩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맛이 너무 생각나서 알코올 중독인데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산미구엘이 있길래 사 먹었거든요.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죠. 그 맛이 안 나는 들어가 게 있는 또 맥주가 또 달라요. 아니 똑같이 병에 있어도 맛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후가 거기만큼 덥거나 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내가 먹는 온도도 되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미구엘 이거 필리핀 애들이 자기들 먹는 거랑 우리 수출하는 거랑 다른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아도 맛이 다르게 거예요.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현지 분들은 저기 레드홀스 맛이죠. 더 센 거. 산미겔 그런 건 약해서 안 먹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여러분께 이제 시음을 해드렸는데 내추럴 와인도 먹을만 하죠. 이런 향이라면. 그 꼬리꼬리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지금 맛있어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맛을 볼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게 워낙에 풍미가 있고 여운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그 차이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큼했던 그 맛이 점점 산소와 만나면 사라지면서 달콤해지네요. 사람마다 느끼는 그 감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느끼실 텐데 어쨌든 라그라베라 비나뚜랄 2016년 빈티지 저희가 지금 시음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내추럴 와인 시음까지 하셨는데 내추럴 와인의 장점도 되게 많아요. 독특하고 새로운 맛이고 새로운 세계고 그런데 가격은 비싸고 도전하기에 좀 망설여지는 게 여전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내추럴 와인이 잘 맞을까? 내추럴 와인 적합도 테스트! 야, 엿장수 피셜이에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거에 맞았다고 나 내추럴 와인 적합자라고 말씀하셔도 별로 안 먹힐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손가락을 꺼내셔가지고 해당된다 하면 하나씩 접으시는 거예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자, 1번. 음식을 고를 때 가격보다는 유기농 여부가 중요하다. 음식이든 음식 재료든. 네, 그다음에 2번.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에 첨가물이나 나트륨, 당류 등 뭔가 제한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게 편하다. 3번. 인스턴트 음식 섭취나 외식을 즐기지 않는다. 4번.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 5번. 인류는 자연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기술을 포기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6번.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 생산된 로컬 푸드를 선호한다. 7번. 내 평소 소비 습관이 가성비보다는 만족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8번. 지금까지 다양한 대륙,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경험했다. 9번. 이미 익숙한 것보다는 좀 새롭고 힙한 것에 관심이 간다. 자, 이제 몇 개씩 나오셨습니까? 판도라님은 지금 3개 접은 거예요? 7개요. 아, 7개 편 거예요? 7개. 목사발님은? 저 2개요. 아, 2개. 3개요. 3개요. 자, 7개에서 9개 나오신 분들은요. 7개요. 오늘 당장 내추럴 와인 3개 입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잘 입문한 것 같아요. 먹을수록 맛있네요. 내추럴 와인을 다양하게 먹어보셔도 후회를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몰라갖고. 녹음 끝나고 앉아서 이거 다 드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4개에서 6개 나오신 분들은요. 시컷 먹기는 좀 힘들고 주머니도 마음도 좀 여유로운 특별한 날 시험 삼아서 내추럴 와인을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 자주 먹으면 좀 실망할 수 있고 가끔 나 오늘은 조금 써도 돼 뭐 이런 날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분도 좋아야 돼요. 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복불복인데 꼬리꼬리 네, 그렇죠. 걸려가지고 막 화내면 어떡해. 그다음에 하나에서 3개 나오신 분들은 세상은 넓고 술은 많습니다. 그렇죠. 맥주 많아요. 내추럴 와인 맛있어. 와인도 필요 없어. 그냥 소맥 드시면 제일 편합니다. 네. 뭐라 그렇게 그랬죠? 할게요. 어떻게 오늘 내추럴 와인 얘기 재미있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저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음주 방송을 하니까 마시고 시작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진짜 아주 극소량 시음만 했을 뿐이고 판도라님만 한 잔을 갖고 지금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 먹고 계시지. 다들 왜 이렇게 음주 원샷을 아닙니다. 해요? 진짜. 누구야 원샷 한 사람? 지금 둘 다 어머. 아니 아마존님이랑 목사발님 술 원샷 못 해가지고 먹는다며요. 지금 아마존님 얼굴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와인 테이스팅 이런 거 뭐 해본 적 없는데 네. 어쨌든 뭔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그 달콤한 네. 거하고 저는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맛이 입안에서 한번 변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운이 되게 길어서 좋았다. 맛있다.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와인을 조금 많이 마셔본 것 같은 이 테스트에 좀 많이 개수가 나올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내추럴 와인 한번 선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목사발님 어떠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쨌든 전 2개 접었으니까 네. 찾아서 사 먹지는 못하겠지만 누가 주면 먹는 걸로. 아니 엿장수님이 주실 것 같아서 그냥 불러주시면 안주는 그래서 제가 지금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네, 거구나. 안주는 제가 살 테니 네, 제가 바다 코코넛 들고 갈 테니까. 아니 근데 가산 탕진이 안 돼. 20병 먹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건 좀 길게 나눠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오늘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접는 건 2개밖에 안 접었지만 한번 그래도 이 느낌이 좋았어요. 맛이 앞으로 있었어요. 와인 자체의 세계에 조금 이렇게 네네, 탐독을 해보셔도 좋겠네요. 바로 이 내추럴로 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네, 좀그 아까 뭐라 그랬죠? 컨벤셔널 그걸로 먼저 이렇게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판도라님은 뭐 좀 만족하셨어요? 제 표정에서 대만족. 만족감이 느껴지시죠? 지금 이 가장 만족하신 4주 내내 음식 얘기에 너무 신이 나갖고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컨벤셔널이 나쁘다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제가 했고 그래도 저는
맛이 좀 일관성이 있는 걸 선택하겠다는 생각도 좀 했는데 되려 이제 설명을 들을수록 되게 매력 있는 와인이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시음까지 하게 해주시니까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이 와인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맛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잔 안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자체도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어떤 세계의 문을 오늘 엿장수님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았어요. 오늘 사실 방송 돈으로 발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그러게. 가장 비싼 방송.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드는 방송입니다. 제가 내추럴 와인 이제 조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컨벤셔널 와인을 다양하게 먹어본 입장에서 컨벤셔널 와인이 사람의 개입이 있긴 한데 그게 무조건 인공적이고 억지로 만든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와인을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시키는 걸 인공적인 거라고 꼭 말해야 되나? 혹은 뭐 와인을 발로 으깨지 않고 기계로 으깨면 그게 인공적인가? 나는 어디까지 자연적이고 어디서부터는 인공이라고 구분하기가 전 좀 힘들더라고요. 경우에 따라도 너무 다르고 사람의 힘을 어디까지로 사람의 힘으로 볼 것인가. 뭐 화학적인 건 안 되고 물리적인 건 된다 뭐 이럴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실제로 아주 오래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 옛날부터 컨벤셔널 와인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방법으로 해왔던 그 생산자들 중에는 자기를 내추럴 와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다. 근데 비오디남이나 유기농 인증 받으려면 오히려 기존 방식에서 이들의 인증에 맞춰서 뭔가를 미묘하게 손대야 되니까 그냥 인증을 안 받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와인은 인증 없으니까 내추럴 와인이 아닌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내추럴 와인을 포도 재배나 양조 방법으로 정의하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맛으로, 결과물로 분류하는 것에 좀 무게를 실어주고 싶어요. 아, 이런 스타일이 내추럴 와인이구나. 지금까지 먹었던 와인들과 조금 다른 분류의 와인이구나. 뭐 약간 음악계에서 인디 음악을 접하는 것 같은 느낌, 좀 마음을 열어놓고 그 정도 느낄 정도면 되고 이게 내 취향에 맞나 아닌가, 내 철학에 맞나 아닌가, 내 주머니 사정에 맞나 아니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나는 힙한 걸 좋아하니까 무조건 다 먹어봐야 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만족이 있을 만큼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안 오렌지 와인이 상당히 인기였어요. 근데 이게 오렌지로 만든 게 아니라 와인 색이 오렌지색이 나서 오렌지 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화이트 와인인데 조금 오렌지 색이 나는 와인들을 오렌지 와인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결국 이거를 아예 뉴 화이트 와인이라고 정리가 돼버렸대요. 그렇게 부른대요. 이건 화이트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분류나 뭐 규정에 연연하지 말고요. 자유롭게 또 취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와인을 좀 다양하게 즐겨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엿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인 한잔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